중세와 근세 초기의 전환점에서 유럽 대륙과 아시아의 대부분은 전례 없는 변화의 무대가 되었으며 그 원인은 정치와 종교뿐만 아니라 군사 기술의 발전이었다. 중세에는 전투에서의 모든 혁신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종종 삶과 죽음을 결정했다. 사람들은 잔혹한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찾았고 그 결과 우리에게 경이로움, 공포, 그리고 고대의 공학적 창의성에 대한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무기들이 탄생했다. 기사와 성의 시대에는 정교한 도시 방어와 즉석에서 만든 시골 무장이 모두 생겨났으며 그 중에는 역사에 의해 거의 잊혀진 독특한 작품들이 있다. 당시 연대기 작가들과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무기들 중 일부는 너무 기괴해서 오늘날에는 상상의 산물처럼 보이지만 시각적 자료나 발견된 표본들이 이를 증명한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이 알게 될 시리즈에서 우리는 인도의 이국적인 검부터 포로를 잡는 정교한 도구, 초기 화기와 신비한 화학 혼합물까지 매력적인 여행을 떠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무기들이 어떻게 사회의 구체적인 필요에서 탄생했고 전투와 전쟁 전체의 진행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추적할 것이다. 덜 알려졌지만 잔혹한 중세 무기 10가지에 집중할 것이며 이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무엇이 그것들을 그토록 효과적으로 만들었는지, 왜 잊혀졌는지를 밝혀낼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고대 시대의 많은 아이디어들이 후대의 기술들을 영감을 주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점을 주목할 것이다. 각 장은 특정 무기의 설명과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시청하도록 격려하는 작은 갈고리들도 제공할 것이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평범한 농기구가 어떻게 기병의 공포가 되었는지, 왜 일부 무기들이 죽이는 대신 산채로 잡는 데 사용되었는지, 어떤 화학 조리법이 물을 태울 수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무엇이 다연장포 건설의 동기를 제공했는지, 최초의 휴대용 화염 방사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할 것이다. 독자들을 데이터로 압도하지는 않겠지만 연대기 기록에서 나온 생생한 비유와 이야기들로 가득한 묘사적 구절들을 제공할 것이다. 이 여행은 열린 원이다. 각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와 연결되며 확정적인 마침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 자체가 끊임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곧 우리는 언뜻 보기에 기괴한 발명품도 논리적 사고를 숨길 수 있으며 중세 무기 제작자들의 창의성에는 한계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도 아대륙의 남쪽 끝에서 그 우아함과 위험함으로 오늘날까지 매혹시키는 무기가 탄생했다. 추투발이라고도 알려진 우르미. 우르미는 본질적으로 유연한 검이거나 오히려 금속 채찍으로 그 날들이 맹렬한 덩굴처럼 전사의 몸 주위로 휘감긴다. 인도 전통에 따르면 이 기이한 검은 기원전 4세기와 2세기 사이인 상감 시대에 칼라리파야투 무술의 출현과 관련하여 사용되기 시작했다. 중세 시대의 남인도를 방문했다면 우르미로 춤추는 대가들을 보았을 것이다. 무기는 음악에서 뽑아낸 리듬에 맞춰 몸 주위로 회전하고 그 다음 뱀의 혀처럼 날카로운 끝을 불운한 적에게 향해 내뻗는다. 우르미는 경고한 날이 없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검과 다르다. 그 유연한 강철 날은 보통 1.5m에서 2m를 측정하지만 일부 변형은 더 많은 날을 가지고 있다. 스리랑카 버전은 심지어 32개까지 있다. 벨트처럼
허리에 감을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한 고품질 강철에 가는 띠를 상상해 보라. 전사가 무기를 해방시킬 때 특별한 손목 잡기를 사용하여 몸 주위로 회전시킨다. 우르미의 회전 운동은 공포의 원을 만들어내며 부상 없이는 들어가기 어렵다. 훈련된 대가의 손에서 우르미는 깊은 절상과 찢어진 건을 일으킬 수 있다. 도구는 적에게 너무 위험해서 전설에 따르면 전쟁의 신조차 두려워했다고 한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우르미는 주로 숙련된 전사들의 보조 무기로 사용되었다. 이 유연한 검을 조작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했다. 한 번의 실수로 날이 자신의 몸에 감겨 착용자를 다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전투에서 우르미는 창이나 긴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았지만 대가의 손에서는 심리적 무기로 작용했다. 예상치 못한 궤적으로 적들을 놀라게 했고 춤과 전투의 결합에 살아있는 예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극도의 위험성은 일반 병사들의 훈련을 엄격히 금지하게 했다. 무기는 몇몇 카스트의 특권이 되었고 나중에는 의식적 행진의 일부로 살아남았다. 남인도의 자료들은 우르미 훈련이 거의 의식적이었다고 묘사한다. 학생이 유연한 강철을 만지는 것이 허용되기 전에 나무 막대로 수년을 보내며 민첩성과 반사신경을 훈련해야 했다. 칼라리파야투 교사들은 학생들이 무기를 자신의 팔의 연장으로 인식하도록 이끌었다. 우르미와의 춤은 호흡과 북의 리듬과 연결되었다. 사원춤의 그림에서는 전사가 무기에 숨을 들이쉬게 하고 그 다음 공간으로 내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시적 개념은 여러분을 고대 연습장의 분위기로 끌어들인다. 평신되게는 고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회전에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 검을 몸통 주위로 감는 것은 전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치명적인 강타를 준비한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우르미가 전설과 문학에도 스며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타밀 말라얄람 서사시에서는 너무 빨라서 우르미가 빛의 흐름으로 변한 전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의 적들은 회전하는 금속 띠를 보고 항복했다. 신들의 그림은 종종 나팔이나 북과 함께 유연한 검을 들고 있어 음악, 전쟁, 영성을 상징적으로 연결한다. 심지어 유럽에서 온 후기 여행자들도 놀랐다. 그들의 일기에서 무기를 뱀 채찍으로 묘사하고 터키나 이탈리아의 검술 대가들과 비교했다. 우르미에 대한 매혹은 현대 대중문화로도 이어진다. 영화 안무가들은 역동적인 결투를 위해 이를 빌려 쓰지만 실제 사용은 훨씬 더 위험할 것이다. 인도에서 전통 예술의 현대적 부활은 우르미에 대한 관심의 르네상스로 이어지고 있다. 칼라리파야투 학교들은 관광객을 위한 워크숍을 열지만 안전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일부 현대 학교들이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더 부드러운 강철이나 플라스틱 변형을 사용하는 반면 대가들은 고대 규칙에 정확한 준수를 일관되게 고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혁신과 전통의 결합은 21세기에도 중세 무기 제작자들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무기를 살펴볼 때 유럽도 신중함과 정교함을 요구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목적, 사람을 잡는 것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영국 식민지화 동안 인도의 전투 관습은 체계적으로 억압되었다. 식민지 당국은 칼라리파야투를 권력 독점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했고, 따라서
우르미와 다른 전통 무기들의 훈련을 금지했다. 많은 대가들이 그때 의사나 무용가가 되었고 그들의 지식을 비밀리에 전수했다. 이러한 조용한 저항은 무기가 단순한 전투 도구가 아니라 자부심과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했음을 상기시킨다. 곧 우리는 거친 곤봉과 대도를 정교한 인간 포획 도구로 대체한 유럽의 전장으로 이동할 것이다. 영국 식민지화 동안 우르미의 관습은 억압되었지만 20세기 초 칼라리파야투가 문화유산으로 부활하면서 르네상스를 경험했다. 현재 역사학자들은 우르미가 전투에서 실제로 효과적이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상징적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아있는 연대기에서는 중세에도 이미 무기가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공격하고 방패의 틈을 통해 공격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두려워졌다는 것이 나타난다. 처음으로 춤추는 강철띠를 본 기사나 전사를 상상해보라. 놀라움이 혼란으로 바뀐다. 우르미를 더 오래 바라볼수록 중세가 단순히 무차별적 힘의 시대가 아니라 예술과 전투의 정교한 결합의 시대였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곧 우리는 유럽 환경에서 반대 극단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무기를 살펴볼 것이다. 죽이는 대신 적을 산 채로 잡는 것이 목표였던 무기를. 유럽 중세 사회에서는 죽음이 아닌 이익을 표현하는 무기가 전투 전략에 들어왔다. 사람 잡는 자라는 뜻의 man catcher, man catcher는 반원형 고리들과 적 주위로 감겨 단단히 죄는 잠금 장치나 스프링 시스템으로 끝나는 긴 나무나 금속 연장이었다. 이 기괴한 도구는 적의 갑옷이나 몸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유일한 목적은 부상 없이 귀중한 인물을 포획하는 것이었다. 납치와 몸값이 전쟁 경제의 일반적인 측면이었던 시대에 살아있는 기사는 죽은 기사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었다.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영국과 독일 연대기에 따르면 맨캐쳐는 주로 기병을 말에서 끌어내리거나 기사가 도망갈 수 없도록 가두는 데 사용되었다. 가시나 둔한 막대가 달린 준비된 고리는 스프링을 누르면 빠르게 희생자의 목이나 몸통 주위로 닫혔다. 판금으로 보호받은 기사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다. 맨캐쳐는 2020년 봄에 일부 현대 경찰 부대가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루프가 달린 경찰봉의 중세 버전을 연상시켰다. 이는 중세 무기가 오늘날의 관습에서 연속성을 찾은 몇 안 되는 예 중 하나이다. 무기에는 여러 변형이 있었다. 일부 버전은 고정 잠금 메커니즘과 차단 장치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것들은 스프링식이었다. 심지어 두 개의 반원형 고리가 서로 밀착되어 마치 포옹하는 것처럼 보이는 맨캐쳐도 있었다. 손잡이는 소지자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공격받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길었다. 도시 지역에서는 포획 장치가 폭동 진압에 사용되었고 국경에서는 무법자 사냥 중 위험한 인물을 잡는 데 귀중한 무기였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30년 전쟁의 초기 전투에서 스웨덴 왕 구스타프 두세 아돌프조차 이렇게 말해서 떨어뜨려졌다고 한다. 이 도구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전설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사적 관점에서 맨 캐쳐는 적의 생명 가치의 변화를 표현했다. 포로가 된 기사는 재정적 이익의 원천이었다. 적의 손에 떨어진 귀족은 거액의 몸값이나 전략적 양보와 교환될 수 있었다. 일반 보병들은 종종 잠금 장치가 달린 이 갈퀴의 소나기에
적을 산채로 넘겨주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이는 중세 전투의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인간 포획의 경제적 배경은 중세 전쟁에서 종종 간과되는 측면이다. 몸값 중개인들은 교회와 귀족이 자신들 구성원의 생명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번영했다. 연대기에 따르면 포로가 된 공작이나 기사의 가치는 중간 규모 영지의 연간 수입의 몇 배였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몸값 시스템이 너무 정교해서 계약과 보증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포로가 전액을 지불할 수 없으면 인지를 맡겼다. 맨 캐처는 살아있는 투자를 확보하는 도구 역할을 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었다. 기술적 관점에서 인간 포획 장치는 발전했다. 일부 버전은 포로의 목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가죽 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것들은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나무 쐐기가 장착되어 있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도시 폭동 중 히스테리 군중을 억류하는 데 사용된 특별한 레이디 캐처가 존재했고 사무라이 경비들이 무혈로 적을 억류하려 했던 일본에서도 유사한 도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사점들은 치명적이지 않은 억류라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보편적인지 보여준다. 중세 시장에서 현대 경찰 작전까지 당시 연대기에서 맨 캐처가 전장에서 직접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묘사하는 이야기들이 매혹적이다. 장면을 상상해 보라.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반짝이는 갑옷을 입은 거대한 말 위의 기사가 보병 전선에 너무 가깝게 돌진한다. 갑자기 포획 장치의 루프가 그를 끌어내리고 말이 뒷발로 서며 기사가 떨어지고 보병들이 그의 해방을 막기 위해 빠르게 둘러싼다. 그제서야 그들은 그를 진영으로 데려가 붕대를 감고 나팔수에 호위해 협상 천막으로 데려간다. 옹원한 상황에서는 맨 캐처가 도시 성벽에서 벽을 기어오르려는 간첩이나 도둑을 잡는 데 사용되었다. 한 번 압착하면 침입자는 물고기가 갈고리에 걸린 것처럼 중간 높이에 매달렸다. 우리가 이 묘사를 포함하는 이유는 무기가 단순한 신화적 호기심이 아니라 권력 통제의 실제 도구였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법적 관점에서 인간 포획 장치는 폭력 사용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의의 일부가 되었다. 일부 도시에서는 너무 날카롭지 않도록 제작이 규제되었다. 시의회는 포획 장치에 길드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현대에는 이 주제가 다시 돌아온다. 경찰이 사용해야 할 치명적이지 않은 수단에 대한 논쟁이 있고 맨 캐처는 역사적 선례로 인용된다. 오늘날 시위에서 경찰이 공격자를 억류하기 위해 루프가 달린 망원막대를 사용하는 장면을 볼 때 과거와 현재가 교차했음을 기억할 수 있다. 날카롭게 갈린 검이나 할버드와 달리 맨캐쳐는 더 광범위한 갈등에서 그리 흔하지 않았다. 정확성과 조정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치명적이지 않은 억류 장치의 전신이 되었다. 한 동시대 서술에서는 이탈리아 도시의 경비대가 맨 캐처의 도움으로 한 고위 교회 성직자를 잡았고 그는 자유를 위해 금으로 지불해야 했다고 언급한다. 그 돈은 교회 건설에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전쟁, 경제, 신앙의 연결을 보여준다. 맨 캐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는 민병대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수단에 의존해야 했던 부유한 도시들의 유럽 전장에 도달한다. 곧 우리는 평범한 플랑드르 민병대의 손에서
기사 돌격을 막을 수 있었던 무기, 고든다그라고 불리는 거대한 목재 곤봉과 창끝의 조합을 밝혀낼 것이다. 중세 플랑드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인, 직조공, 시의회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플랑드르 민병대를 유명하게 만든 무기도 나왔다. 때로는 고덴다그, 고덴닥으로 쓰이는 고든다그, 괴덴닥. 이 단어는 좋은 하루를 의미한다. 연대기 작가 기욤 기아르, 귀욤 귀야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아이러니한 인사였다. 올바른 플랑드르 방언으로 대답하지 않은 자는 무기의 창끝을 알게 되었다. 더 가능성 있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또는 좋은 창끝에 대한 표현에서 명칭이 생겨났다는 것인데 이는 도구의 기능성을 가리킨다. 고든다그는 약 1점 5미터 길이의 긴 나무 곤봉으로 확장된 끝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강철 창끝이 박혀 있었으며 종종 강화를 위한 철고리와 금속링으로 보완되었다. 이러한 무거운 둥이 끝과 날카로운 찌르는 부분의 조합은 이중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민병대원은 고든닥으로 뼈를 부러뜨리는 분쇄 타격을 가할 수 있었고 이어서 창끝을 사용해 갑옷을 관통할 수 있었다. 14세기 초 연대기 텍스트는 그 사용을 이렇게 묘사한다. 긴 날카로운 철이 튀어나온 큰 무거운 철로 덮인 막대를 가지고 플랑드르인들이 프랑스인들을 향해 간다. 이 막대는 길고 잘 고안되어 있으며 양손으로 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분쇄 타격에 사용되면 공격자는 빠르게 회복하여 창 끝으로 앞으로 찔러 넣을 수 있고 적의 배에 찔러 넣을 수 있다. 철은 날카롭고 찔러 넣는 모든 곳에 쉽고 직선적으로 관통한다. 고든다그는 황금박차 전투라고도 불리는 쿠르트레 전투 1302년 동안 프랑스 귀족에 대한 플랑드르 도시들의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바로 이 충돌에서 도시 보병이 중무장 기사, 기병대에 맞서고 창과 곤봉의 속성을 결합한 긴 막대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넘어진 기병을 둘러싸고 이어서 관통시킬 수 있는 나무 막대의 거대한 타격력은 적의 기술적 우위를 상쇄했다. 기술적 매개 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술이었다. 플랑드르 민병대는 방패로 몸을 가리고 적절한 순간에 고든다그의 창끝을 말의 발굽과 다리를 향해 내밀었다. 독립적인 무기로서의 고든다그의 존재는 역사적 논쟁의 대상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할버드나 플랑숑 아피코, 창끝이 달린 막대의 쟁기날 같은 변형으로 간주한다. 다른 학자들, 예를 들어 제이모 앤스은 이를 무거운 머리를 가진 거대한 양손 곤봉으로 구별한다. 고고학적 발견은 잘 보존된 무기머리가 종종 사각형이었고 거대한 손잡이에 못으로 고정되었음을 보여준다. 발견된 표본들은 50cm 이상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창끝이 나무로 전환되는 부분을 강화한 금속 고리인 페룰레과 함께 나무 손잡이도 보존되었다. 연대기에서 우리는 고든다그의 소지자가 힘과 지구력을 가져야 했다고 읽는다. 무기는 몇 킬로그램의 무게가 나갔고 양손으로 조작해야 했다. 그러나 창에 비해서는 더 짧고 조작하기 쉬워서 도시거리와 즉석 전장에서 유리했다. 일부 전설에 따르면 플랑드르 전사들은 전투 전에 프랑스 기병들에게 실트 앤 프렌드, 방패와 친구라고 물었고 기병이 올바르게 대답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타격 형태의 좋은 하루로 환영받았다.
이것이 후대의 창작일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가 민속과 사회적 저항의 상징으로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보여준다. 창과 긴 창과 달리 고든다그는 플랑드르 경계를 넘어 퍼지지 않았다. 제한된 찌르기 상처만 일으킬 수 있었고 또한 날카로운 검이나 할버드와의 전투에서 쉽게 파괴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공업자와 직조공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기사들에게 맞서 적절한 전술과 적합한 도구에 힘이 숨어 있음을 증명한 시기의 기념물로 남았다. 잠시 후 우리는 곤봉에서 순전히 농업용 도구, 평범한 낫에서 발생한 무기로 이동하여 폴란드와 다른 나라들에서 농민봉기의 상징이 된 무기를 살펴볼 것이다. 쿠르틀의 전투의 맥락은 종종 단순화되지만 고든다그가 전설이 된 이유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1302년 플랑드르는 프랑스 왕실에 대한 봉기에 휘말렸다. 수공업자, 어부 상인들로 구성된 도시, 민병대는 열린 들판에서 전문 기사들과 맞서기로 결정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여기서 단순한 거친 무기가 아니라 전체 전투 철학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플랑드르 수비대는 중기병이 전개할 수 없는 도랑과 운하가 흩어진 지형을 선택했다. 프랑스 기사들이 진흙에 빠져 자신들의 갑옷 무게로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 고든다그가 활약했다. 철 창끝이 달린 나무 곤봉으로 공격자들을 베거나 투구를 통해 관통시킬 수 있었다. 연대기 작가들은 진흙에서 뼈와 철이 부러지는 소리가 어떻게 울렸는지 묘사한다. 고든다그는 시민이 귀족을 이긴 승리의 동의어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사회적 차원도 가지고 있다. 플랑드르는 직물 무역 덕분에 부유한 지역이었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자치권을 자랑스러워했다. 고든다그의 제작은 종종 작업장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무기 제작자들은 다양한 창끝 모양을 실험했다. 일부는 직사각형 단면을 가졌고 다른 것들은 가시처럼 구부러져 있었다. 수공업자들은 무기가 자유의 부적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일부 공동체에서 심지어 문장이 이 곤봉의 모티브로 장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후세기의 고든다그는 민요에서 적들을 좋은 하루로 환영하고 저승으로 동행시키는 의인화된 인물로 나타난다. 생각해보면 고든다그는 나무와 철의 단순한 조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의 변화를 예고했다. 규율과 지형 지식이 기술적으로 더 진보한 적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역사상 많은 혁명과 봉기에서 반복되는 교훈이다. 동시에 평범한 사람들의 창의성이 평범한 도구를 저항의 무기로 바꿀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곧 우리는 체코와 폴란드의 나시, 우월한 군대에 맞서 피비린내 나는 수확을 할 때 어떻게 유사한 변화를 겪었는지 볼 것이다. 쿠르틀의 전투 몇 세기 후 플랑드르 도시들에서 다시 좋은 하루에 대한 이야기들이 울려 퍼졌다. 16세기 네덜란드 혁명 동안 봉기군들은 스페인 왕실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고든다그의 유산을 언급했다. 무기의 복원은 역사 축제와 재현에서 나타난다. 대장장이들은 고대 단조 방법을 모방하려 시도하고 나무 손잡이가 물풀의 나무나 참나무로 더 잘 만들어지는지 연구한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고든다그와의 현대 훈련이 역사적 유럽 무의 해마를 연구하는 전투학교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무거운 곤봉을 시도해보고 쓰러진 기사들을 겨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발견한다. 이러한 관습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싸웠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유럽의 농민들이 그들의 영주들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종종 즉석에서 만들어야 했다.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는 곡물을 베는데 사용되는 낫이었다. 이 도구를 전투용으로 적응시킨 것이 전쟁 낫 아래 사이트의 탄생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특히 중앙 유럽에서 나타났다. 연대기 작가들과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핵심 단계는 날을 90도 회전시켜 수평 낫에서 갈고리 모양의 창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개조된 무기는 농민들이 배기와 찌르기 공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날카롭고 구부러진 날은 나무 방패와 직물 갑옷을 베어낼 수 있었고 동시에 창끝 덕분에 사슬 갑옷을 관통했다. 길이는 약 2미터 정도로 기마병도 위협할 수 있었다. 농민들은 이를 사용해 말의 다리를 베거나 기사를 안장에서 끌어내렸다. 그 가용성은 엄청난 장점이었다. 거의 모든 농민이 집에 낫을 가지고 있어서 대장장이를 방문해 날의 각도를 조정하거나 필요시 단조로 손잡이를 강화하기만 하면 되었다. 전쟁 낫은 주로 17세기 스웨덴의 폴란드 침입 동안 폴란드 혁명가들이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다. 역사문헌은 농민들이 넓은 대형으로 낫을 무장하고 정규군에 맞섰다고 말한다. 무기의 효과는 전술에 달려 있었다. 전쟁 낫을 든 개인은 쉽게 취약했지만 조밀한 군중에서는 낫으로 가볍게 무장한 적의 대열을 쓸어버릴 수 있었다. 때때로 기병을 끌어내리는 갈고리가 무기에 부착되기도 했다. 고든다그와 마찬가지로 전쟁 낫도 사회적 항의의 상징이 되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였다. 당신이 나를 먹여 살리는 빵이 당신의 파멸이 될 수 있다. 연대기는 폴란드의 낫을 든 반란 부대들이 그들의 깃발에 성모 마리아의 그림과 신앙과 자유를 위해 라는 문구를 배치했다고 시사한다. 체코와 모라비아에서는 후사이트 전사들이 장갑 수레와 함께 사용한 포슈아르드라는 변형이 나타났다. 전쟁 낫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화난 농민들의 즉석 도구를 상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는 신중한 전략의 일부였다. 15세기 체코 땅에서는 후사이트들이 장갑 수레로 구성한 수레 요새가 생겨났다. 수레 요새 뒤에는 수들리체, 도리깨, 그리고 바로 낫으로 무장한 보병이 서 있었다. 낫을 든 병사는 수레의 틈을 통해 구부러진 날을 내밀어 3미터 거리에서 베어낼 수 있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일부 연대기가 후사이트들이 낫으로 기사들을 어깨 보호구 파울 드론스에 걸어 말에서 구덩이로 끌어내려 그곳에서 마무리했다고 기록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중부 유럽의 전설은 1863년 1월 봉기 동안 폴란드 반란군을 위해 500개의 낫을 이렇게 개조한 제네바 대장장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것이 신화화된 이야기일지라도 전쟁 낫이 집단 기억에 얼마나 강하게 새겨졌는지 보여준다. 곧 여러분은 일부 역사학자들이 유명한 노래 하나님의 전사들은 누구인가 의 기원을 전투 전에 농민의 손이 낫을 갈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연결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소리를 권력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의 전조로 인식했다. 기술적 관점에서 농민들이 낫을 회전시킬 뿐만 아니라 강화하는 법도 배웠다는 것이 흥미롭다. 일부 표본에서는 타격 시 더 안정적이도록 날이 2개의 철띠로 고정되었다. 다른 곳에서는 낫의 하부가
총검처럼 기능하는 창끝을 갖추고 있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서는 밧줄을 매달기 위한 절개부가 있는 이중날 낫이 나타났는데 반란군들이 성벽을 타고 내려가거나 적을 묶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창의성은 전쟁 낫이 단순한 즉석 무기가 아니라 더 정교한 무기들의 전신이었음을 시사한다. 지역적 편차도 흥미롭다. 헝가리에서는 사슬 갑옷을 찢을 수 있는 구부러진 창끝을 가진 변형이 발전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7세기에 코사크들이 나무 장벽을 끌어내고 기병을 끌어내리는데 사용한 갈고리가 달린 더 긴 막대. 이 나타났다. 이러한 혁신들은 농민들이 수동적 집단이 아니라 변화하는 전투 조건에 반응할 수 있는 창의적 공동체였음을 보여준다. 19세기의 후기, 농민 봉기를 살펴보면 나시 중앙 유럽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와 러시아에서도 사회적 저항의 상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어와 공격을 결합하려는 시도는 다른 곳에서도 계속되었다. 일부 이탈리아 무기 제작자들은 노출 없이 화살을 쏠 수 있도록 방패 소형 석궁을 장착하는 것을 시도했다. 스페인에서는 통합된 권총이 달린 작고 둥근 방패인 타르게 피스톨이 나타났다. 이들 중 많은 것이 톨레도의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실험들은 보호와 공격 사이의 균형을 찾는 끊임없는 탐구를 증명하며 총방패가 고립된 일탈이 아니라 무기 설계의 더 광범위한 돌파구의 일부였음을 시사한다. 영웅들이 레이저포가 달린 방패를 가진 현대 SF 영화를 보면 웃을 수 있다. 르네상스 무기 제작자들은 이미 이 아이디어를 금속과 연기로 시험해 봤다. 기술적으로 전쟁 낫은 어떤 기적도 아니었다. 그 효과는 놀라움과 대량 생산에 있었다. 그러나 화약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즉석 막대들은 빠르게 의미를 잃었고 17세기에는 민중봉기에서만 나타났다. 하지만 곧 우리는 화약이 막 깨어나고 있던 시대에 다른 창조물로 이동할 것이다. 방패와 작은 총을 결합하여 사수들의 보호의 혁명을 가져오려 했던 무기. 사수가 요새화된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고 난간의 작은 구멍만이 화살과 파편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16세기에 보호와 공격 기능을 하나의 도구로 결합하는 아이디어가 생겨났다. 총방패, 군 쉴드. 종종 건 쉴드라고 불리는 이 실험적 발명품은 1544년경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생겨났다. 기본은 직경 약 0.5m의 금속 방패였고 그 중앙에 점화 메커니즘이 달린 작은 총신이 박혀 있었다. 사수가 방패를 앞에 들고 있을 때 동시에 조준하고 발사할 수 있었다. 헨리 8세의 왕실 무기고 기록에 따르면 이 장치에 적어도 46개 표본이 제작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오늘날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방패는 종종 장식되었고 일부 작품은 왕의 개인 경비대용이었다. 이는 실용적 무기보다는 대표적 호기심에 가까웠음을 시사한다. 손으로 박힌 점화, 심지가 달린 구조는 단단한 그립이 필요했고 따라서 방패는 무거웠다. 약 10kg. 그리고 조작하기 어려웠다. 영국 연대기와 후기 무기 연구는 총 방패가 단순한 화승총 점화, 장치 매치락을 가지고 있었다고 묘사한다. 사수는 왼손으로 방패를 잡고 오른손으로 심지를 점화하며 동시에 조준해야 했다. 장전 과정은 느리고 신뢰할 수 없었다. 단점은 방패의 무게의 중심이 깨어진다는 것이었다. 사수가 성벽에 기댈 때 발사가 전신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수를 적의 포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흥미로운 시도였다. 오늘날 우리는 주로 박물관 전시에서 총방패를 알고 있다. 1545년에 침몰한 메리 로즈 호이 잔해에서 많은 표본이 발견되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대량으로 사용된 무기라기보다는 르네상스 궁정의 기술적 정교함의 시연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패와 화기를 결합한다는 아이디어는 다음 세기에도 나타났다. 사격용 관찰창이 있는 현대 방탄 방패는 이 개념의 먼 후손이다. 총방패 이야기 뒤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당시 통치자들의 매혹이 숨어 있다. 헨리 8세는 무기 제작에 대한 열정으로 유명했고 혁신적인 장비에 기꺼이 돈을 썼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일부 방패가 화기 제작 경험을 영국으로 가져온 이탈리아 대가들로부터 직접 주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결합 무기 실험으로 유명했다. 화기 총신이 달린 단도나 숨겨진 권총 메커니즘이 있는 도리깨에 대한 기록이 있다. 총방패는 따라서 보호와 공격 사이에 완벽한 조화를 찾는 더 광범위한 경향의 일부가 되었다. 메리 로즈 잔해에서 이러한 방패들이 발견된 이야기도 주목할 만하다. 배는 프랑스와의 전투 중 포츠머스 근처에서 침몰했고 20세기에 인양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은 선실에서 수십 개의 유물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총방패도 있었다. 진흙층과 산소 부족은 방패들이 특이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했다. 복원가들은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연구했고 일부 작품이 접을 수 있도록 관절에 금속 경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했다. 다른 것들은 튜더 왕가의 문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총 방패가 실용적 사용보다는 영국 왕실이 기술에 대해 가진 권력의 과시 역할을 했다는 논제를 뒷받침한다. 비실용성에도 불구하고 결합 무기의 개념은 무기 제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17세기에는 단도가 달린 권총이 나타났고 19세기에는 총검이 달린 리볼버가 나타났다. 중장비 작전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오늘날의 전술방패는 노출 없이 조준할 수 있는 작은 관찰창을 가지고 있다. 곧 우리는 같은 화력에 대한 갈망이 또 다른 중세 발명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밝혀낼 것이다. 한 번에 여러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었던 오르간포. 총방패는 중세와 르네상스 사이의 과도기 단계를 보여준다. 전통적 방어와 새로운 화력 사이의 타협점 찾기.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같은 문제를 해결했지만 하나의 발사 대신 전체 일제 사격을 내보낼 수 있었던 무기, 리볼데킨, 리바울데퀸 또는 오르간포를 살펴볼 것이다. 화약 시대는 발사 속도를 높이고 포병의 효과를 증가시킬 필요를 가져왔다. 오르간포라고도 불리는 리볼데키는 나란히 배치된 많은 작은 총신을 가진 초기 유형의 다연장포였다. 유사한 도구가 1339년형 유럽 자료에 나타난다. 첫 번째 알려진 언급은 에드워드 3세가 100년 전쟁 중 프랑스에 대해 리볼데킨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오르간포의 구조는 다양했다. 일부 표본은 10개의 작은 총신을 가졌고 다른 것들은 50개까지 가졌다. 총신들은 공통 프레임에 고정되었고 동시에 또는 빠르게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어서 짧은 거리에서 발사체의 파괴적인 일제 사격을 일으켰다. 그들은 오르간의 파이프를 연상시켜서 무기에 이름을 주었다. 많은 작은 총알이나 포도탄 기리 휴레입샷이 넓게 퍼져 밀집한 보병이나
기병 대형을 타격했다. 리볼데킨이 전장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만 있었지만 속사 무기 개발의 시작에 서 있었다. 후세기에 일제사격 포대와 회전식 권총 형태로 나타난 다중 총신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그 약점은 복잡한 조작과 과열이나 자연 발화 경향이었다. 게다가 개별 총신의 정확도가 제한되어서 무기는 개별 목표보다는 군중 사격에 적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에도 나타났다. 러나르도의 스케치북에는 아이디어가 르네상스 예술가들도 매혹시켰음을 보여주는 오르간포의 설계가 보존되어 있다. 오르간포는 영국의 장미 전쟁과 15세기 이탈리아 전쟁에서도 사용되었다. 일부 모델은 고전적인 대포보다 가벼워서 더 기동성이 있었다. 술에 배치되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 반면에 숙련된 사수와 충분한 탄약이 필요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총신 주조 기술이 개선되고 머스킷 소대가 나타나면서 리볼데킨은 의미를 잃었다. 리볼데킨에 대해 말할 때 그 건설자들을 괴롭힌 실용적 문제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총신은 복잡한 점화 시스템을 의미했다. 일부 무기는 개별 총신을 순차적으로 점화하는 연결된 심지를 사용했다. 다른 것들은 기계적 블록과 연결된 반가쇠를 가져서 발사가 한 번에 시작되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무기 제작자들이 차등 압력도 해결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일부 총신이 더 적은 화약으로 채워지면 발사체가 다른 속도로 나가서 산포를 일으켰다. 게다가 냉각 문제도 있었다. 일제 사격이 철을 가열했고 전체 프레임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총신을 물이나 기름으로 냉각해야 했다. 이러한 기술적 도전들은 중세 엔지니어들에게 매혹적이었고 많은 특허의 탄생을 촉진했다. 리볼데키는 심리적 효과도 가지고 있었다. 적이 수십 개의 총신을 가진 장치를 앞에 두고 보았을 때 전투 시작 전에도 사기가 꺾일 수 있었다. 일부 무기는 용의 머리 조각으로 장식되어 인상을 강화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오르간 연주가 있는 대포에 대한 전설들이 배치 후 수세기 동안 이야기되었다. 곧 우리는 쉘드 강이 떠다니는 지옥 폭탄이 유사한 심리적 효과를 가졌음을 밝혀낼 것이다. 발사체의 양뿐만 아니라 폭발과 화염 호리바람도 규율 잡힌 군대를 와해시킬 수 있었다. 오르간포는 종종 기관총의 전신으로 여겨지지만 기술적 연속성은 직접적이지 않다. 그러나 무기 역사에서는 중세에도 이미 발사 속도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리이다. 이제 우리는 지상 포대에서 물로 이동하여 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인 탄약으로 바꾼 무기, 안트베르펜의 지옥선을 소개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오르간포의 아이디어는 해군도 영감을 주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베네치아 건설자들은 공격하는 해적에 대해 일제 사격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갤리선의 선수의 리볼데킨을 설치하는 것을 시도했다. 결과는 인상적이었지만 조작하기 어려운 배였다. 모든 총신이 발사되었을 때 반동이 배를 너무 느리게 해서 쉬운 표적이 되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바로 이 경험이 건설자들을 총신을 분리하여 측면의 포병 플랫폼에 배치하는 아이디어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후기 범선의 측면 포대, 브로드사이드 배터리 탄생을 예고했다. 따라서 오르간 원리는 후기 범선의 대포 배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16세기 말
안트베르펜에서 화약을 이용한 가장 극적인 실험 중 하나가 일어났다. 지옥 화염이라고도 불리는 헬버너, 헬버너스는 엄청난 양의 화약과 돌들로 채워진 특별히 개조된 배들로 적의 다리와 요새에서 폭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아이디어는 1585년 안트베르펜 포위 중 스페인 봉쇄를 뚫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고용한 이탈리아 엔지니어 페데리고 지암벨리에서 나왔다. 지옥선의 구조는 복잡했다. 작은 상선의 선체에 벽 두께가 1.5m까지 되고 묘비석으로 된 지붕을 가진 벽돌방이 건설되었다. 방은 12m를 측정했고 약 3,200kg, 7,000파운드의 고품질 화약과 그 위에 돌, 철, 파편, 기타, 산탄의 층으로 채워졌다. 방 위에는 적이 일반적인 불타는 배라고 믿도록 하기 위해 작은 불이 있는 가짜 나무 가판이 건설되었다. 기폭 장치는 이중이었다. 포르투인 배는 느린 도화선을 사용했고 호프 배는 시계 장치와 부싯돌을 결합한 기계식 시간 방가쇠를 가지고 있었다. 역사상 최초의 시한 기폭 장치 중 하나였다. 1585년 4월 4일에서 5일 밤 헬버너들은 셸드강을 따라 스페인 다리를 향해 보내졌다. 첫 번째 배 포르투이는 주요 다리를 벗어나 폭발하여 작은 피해만 입혔지만 두 번째 배 호프는 수레들이 있는 곳까지 도달했고 이어진 폭발은 약 800명의 스페인 병사들을 죽이고 60m 길이의 다리 구간을 파괴했다. 당시 기록들은 폭발이 80km 방향에서 들렸고 물이 순간적으로 갈라져 하늘로 불꽃을 뿜어냈다고 묘사한다. 돌과 인간 몸의 조각들이 몇 킬로미터 방향에 떨어졌다. 알렉산드로 파르네세의 군대는 충격에 빠졌다. 지옥선 배치 준비는 엄격한 비밀에 쌓여 있었다. 지암벨리는 안트베르펜 집들의 지하실에서 작업했고 그곳에서 화약의 힘을 확인하기 위해 더 작은 폭발물을 시험적으로 폭파시켰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그의 팀이 충전물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 돌 사이의 틈을 메운 특별한 타르를 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게다가 물이 방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수 점토를 사용했다. 폭발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시계 장치는 기적으로 여겨졌다. 미리 설정된 순간에 부싯돌을 작동시키는 바퀴와 스프링의 조합이었다. 지암벨리는 성공을 너무 확신해서 배의 조종사들에게 장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없도록 가짜 열쇠를 주었다. 헬버너의 심리적 영향은 거대했다. 폭발성 배에 대한 소식이 퍼진 후 스페인 장교들은 다리에서 밤을 보내기를 거부했다. 수비대는 기도와 구마의식으로 서로를 격려했다. 폭발 과정은 너무 강한 인상을 남겨서 지옥선이 유럽 전설의 일부가 되었다. 몇 년 후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무적 함대에 대해 화선을 보냈을 때 스페인 대열에서 히스테리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선원들이 후퇴를 가속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대포를 바다에 패닉 상태로 투척했다. 이러한 공황은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때로는 기억의 그림자만으로도 병사들의 마음을 떨게 하기에 충분하다. 역설적으로 헬버너가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지만 안트베르펜 포위의 경과를 뒤바꾸지는 못했다. 반란군에게 기대된 지원이 오지 않았고 도시는 결국 함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떠다니는 폭탄 덕분에 대량 파괴 무기의 윤리에 대한 논쟁이 열렸다. 이미 그때 일부 연대기 작가들은 단일 폭발로 많은 수의 적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곧 우리는 대량 파괴가 아닌 개별 운명과 관련된
또 다른 무기를 살펴볼 것이다. 미제리코르데 단도. 그 목적은 대량 파괴가 아니라 전장에서의 개별 운명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옥선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났다. 전설은 강에서 헤엄치는 스페인 병사들을 구하려던 어부들이 자신들의 마을이 폭발 압력으로 휩쓸렸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른 연대기 작가들은 일부 지옥선이 실패하여 항구에서 폭발해 수십 명의 자군을 죽였다고 묘사한다. 이러한 비극들은 혁신이 종종 예상치 못한 손실을 동반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우리가 논의할 다음 무기는 작지만 그 사용은 유사한 도덕적 딜레마를 불러일으킨다. 자비로운 죽음. 헬버너가 거대한 파괴를 일으켰지만 반란군은 상황을 활용하지 못했고 포위는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대량 파괴 무기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떠다니는 폭탄의 개념은 너무 큰 공포를 불러일으켜서 3년 후 영국 함대가 스페인 무적 함대에 대해 화선을 보냈을 때 적은 이를 또 다른 헬버너로 간주하고 공황에 빠졌다. 비록 그것이 평범한 화재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지옥선에서 현대 어뢰와 해상 지뢰의 전조를 본다. 지암밸리의 실험은 화학, 기계학, 전략의 조합이 물리적 파괴를 훨씬 뛰어넘는 심리적 효과를 가진 무기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작지만 상징적으로 중요한 무기로 넘어가기 전에 때로는 전투에서의 공포가 동료를 자비로 죽여야 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다음 무기는 미제리코르데라고 불린다. 중세 전투는 잔혹함으로 가득했지만 전투 무대에서의 자비라는 역설적 아이디어도 포함했다. 자비의 단도를 뜻하는 미제리코르데 미세리코는 치명상을 입은 기사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한 좁은 날이었다. 이 용어는 라틴어 미세르코르디아 자비에서 온다. 중갑오 시대에는 고통 속에 땅에 누워있는 적을 끝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검은 종종 판금 사이의 틈을 뚫을 수 없었다. 따라서 투구의 관찰창이나 겨드랑이에 밀어넣을 수 있는 매우 좁은 단면을 가진 단도가 생겨났다. 미제리코르데 날 길이는 보통 20에서 25cm 정도였다. 날들은 육각형, 삼각형 또는 삼각형이었고 날카로운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전문가들의 묘사에 따르면 전체 도구는 8에서 10인치를 측정했고 나무에 눈에 띄지 않는 손잡이를 가지고 있었다. 날의 모양은 부상자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근접전에서 갑옷을 관통할 수 있게 했다. 경비병은 적의 눈이나 심장을 칠 수 있었다. 미제리코르데의 사용은 심리적 차원도 가지고 있었다. 기사 문화에서 전장에서의 죽음은 생활 방식에 예상되는 부분이었지만 갑옷 안에서의 긴 죽음은 품위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기사가 치명상을 입었을 때 동료 전사나 적이 자비로운 일격, 뇌나 심장의 단도를 빠르게 찌르는 것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일부 서술에서는 기사 자신이 자신의 종자에게 구원의 일격을 청했다고 언급된다. 자비의 단도는 12세기에 나타나 영국, 독일, 페르시아에서 빠르게 퍼졌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이슬람 찌르기 무기와 연결하지만 유럽 버전은 날의 모양에서 특수성을 가졌다. 전투 외에도 사냥에 사용되었고 때로는 의식의 일부가 되었다. 기사가 이를 가슴에 대고 맹세할 때 명예를 약속할 수 있었다. 미제리코르데가 보이는 것처럼 인도주의적 도움의 도구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종종 아직
전투가 가능한 적들을 마무리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일부 자료는 단도가 심리전의 상징이 되었다고 묘사한다. 병사의 허리춤에 있는 미제리코르데를 보는 것은 적을 두렵게 할 수 있었는데 넘어질 경우 생존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현대 문화는 자비의 단도를 잊지 않았다. 역사 영화에서 우리는 종종 기사들이 친구나 적의 고통을 끝내고 싶을 때 미제리코르데를 뽑는 모습을 본다. 복제품들이 수집가들에게 판매되고 일부 전투 그룹들은 훈련장에서 단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술을 재구성하려 시도한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일부 재연 참가자들이 단도로 현대 케블라 장비를 관통할 수 있는지 시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결과는 삼각형 날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무기는 설계의 일부 개념이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전장에서의 자비 현상은 기사도 법전에 반영되어 있다. 종종 적을 마무리할지 안도시킬지의 선택은 명예의 시험으로 인식되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연대기가 승리한 기사가 쓰러진 적을 살려두기로 결정하고 죽음 대신 포로를 선택한 이야기들을 기록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고귀함의 증거로 인용되었다. 반면에 일부 전사들이 적의 고통을 확실히 단축시키기 위해 미제리코르데에 독을 발랐다는 전설들이 있는데 이는 자비의 이상이 실용적 잔혹함과 어떻게 섞였는지 보여준다. 단도는 따라서 중세 도덕성의 양면을 상징하게 되었다. 미제리코르데는 의식적 물건이기도 했다. 기사로 서임될 때 때로는 젊은 종자가 자신의 가슴에 단도를 들고 있어서 자신의 생명이 언젠가 자비로운 무기의 끝 아래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수도원 연대기에서는 일부 단도들이 봉헌 물건으로 예배당에 보관되어 보석과 십자가로 장식되었다고 언급된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파리에 미제리코르데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길드 작업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는 각 작품에 수시간의 수작업이 투입되었다. 날은 부러지지 않도록 담금질되었고 손잡이는 종종 마지막 일격을 주는 손을 상징하는 손바닥 모양으로 조각되었다. 자비의 주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인간에게 선택이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무기가 점점 더 파괴적이 되던 시대에 미제리코르데는 개인적 터치를 제공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이러한 친밀한 차원은 다음 장에서 다룰 대규모 파괴와 대조된다. 곧 우리는 비잔틴이 어떻게 화학을 사용하여 전체 함대를 쓸어버린 불을 만들어 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스 화염은 중세 무기가 완전히 다른 규모에서 잔혹할 수 있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많은 다른 무기들과 마찬가지로 미제리코르데도 화기의 등장과 전투 윤리의 변화와 함께 점차 사라졌다. 오늘날 박물관 소장품에 보존되어 기사 문화의 어두운 면을 상기시킨다. 다음 부분에서는 물에서도 탈 수 있었고 그 구성이 오늘날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물질로 이동할 것이다. 그리스 화염. 중세 군사는 비밀로 가득한 이야기들로 가득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그리스 화염만큼 전설적이지 않다. 아마도 7세기에 헬리오폴리스의 시리아 유대인 엔지니어 칼리니콧가 발명한 이 소위 물질은 비잔틴 해군의 핵심 무기였다. 비잔틴 연대기에 따르면 그리스 화염은 수지, 나프타, 석회, 황 및 기타 물질의 비밀,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리법의 비밀은 너무 신중하게 지켜져서 추측만 남아있다.
이 불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핵심 특성 중 하나는 물로 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물과 접촉할 때 더욱 강렬하게 탔는데 물과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생석회 퀵라임 같은 물질을 포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해전용 완벽한 무기가 되었다. 적선들은 바다에서도 타올랐다. 불은 또한 귀를 먹먹하게 하는 쇳소리와 짙은 연기를 동반했는데 이는 거대한 심리적 효과를 가졌다. 적들은 공황 상태로 도망쳤다. 비잔틴인들은 그리스 화염을 배치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다. 배에는 적에게 화염 물질의 흐름을 쏘는 청동관이나 펌프가 설치되었다. 지상전을 위해서는 오늘날의 소방호스와 유사하게 작동하는 휴대용 화염 방사기인 케이로시폰이 만들어졌다. 병사들은 공성탑에 직접 화염 혼합물을 뿌릴 수 있었다. 그리스 화염으로 채워진 도자기, 수류탄도 만들어져 성벽에서 던질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그리스 화염은 해상과 도시 방어에서 중세 전투를 지배했다. 비잔틴 연대기는 678년과 717년에서 718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랍 콘스탄티노플 포위 중에 그리스 화염이 수십 척의 배를 파괴하고 침입을 막았다고 이야기한다. 지중해 전투에서의 사용은 너무 효과적이어서 아랍 선원들은 불꽃을 차단하기 위해 식초에 적신 담요를 운반하는 법을 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배가 불탔는데 아무도 불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리적 효과 외에도 그리스 화염은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 비잔틴 제국에 대한 신의 보호를 나타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신화는 콘스탄티노플 함락 후에도 살아남았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조리법을 재구성하려 시도했고 나프타, 수지, 황, 인을 기반으로 한 구성을 제안하지만 어떤 실험도 원래 효과를 정확히 재현하지 못했다. 그리스 화염의 조리법은 너무 귀중해서 비잔틴의 가장 잘 지켜진 비밀 중 하나가 되었다. 그 비밀을 한 화학자 가족만이 알고 있었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충성 맹세해 전수했다는 전설들이 있다. 역사학자들은 성분들이 특별한 용기에 보관되었고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투 직전에만 혼합물에 첨가되었다고 추정한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비잔틴 제독들이 비밀 보호도 담당하는 특별한 불제조자 계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조리법을 적에게 누설한 자는 가족과 함께 처형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화학 지배가 얼마나 귀중했는지 보여준다. 물류적 관점에서 그리스 화염은 운반과 준비가 까다로웠다. 비잔틴 배들은 가연성 혼합물이 든 통, 풀무, 청동관의 펌프를 운반해야 했다. 각 펌프는 팀이 필요했다. 한 명은 호스를 잡고 다른 한 명은 펌프질을 하고 세 번째는 흐름에 불을 붙였다. 도시 성벽에는 공성탑에 혼합물을 안전하게 뿌릴 수 있도록 석조 받침대가 있는 특별한 발사 지점이 건설되었다. 콘스탄티노플의 고고학적 조사는 가연물이 저장될 수 있었던 운하와 저수조를 발견했다. 이는 조직화된 산업 생산의 증거이다. 그리스 화염은 외교적, 전략적 차원도 가지고 있었다. 비잔틴은 때때로 이를 동맹국에게 선물로 제공했지만 조리법은 결코 공개하지 않았다. 아랍인들과 십자군들은 혼합물을 모방하려 시도했고 자신들만의 아랍 화염이나 라틴 화염을 만들었지만 그들의 버전에는 물 위에서 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성분이 없었다. 숨겨진 지식은 비잔틴에게
몇 세기 더 버틸 수 있게 해준 우위를 제공했다. 잠시 후 우리는 비잔틴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것인데 그곳에서도 화학이 전쟁술의 원동력이 되었다. 화창, fire spears, 은 화약이 어떻게 연금술사들의 실험실에서 보병들의 손으로 들어가 새로운 전쟁 시대의 문을 열었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스 화염의 비밀은 오늘날 고대와 중세에 가장 잘 지켜진 비밀 중 하나로 여겨진다. 물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은 이제 막 발전하고 있던 화학의 위험한 힘을 상징한다. 그리고 바로 이 화학 영역에서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계속된다. 우리는 현대 화기의 전신이 된 무기가 탄생한 중국으로 이동할 것이다. 화창 또는 파이어란스. 비잔틴 함락 후에도 그리스 화염에 대한 명성은 살아있었다. 14세기의 아랍학자 이븐 할둔 이본 찰둔은 비잔틴인들이 사용한 신비한 혼합물에 대해 썼고 북아프리카 통치자들에게 유사한 무기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17세기에는 심지어 유럽에서 그리스 화염이 악마가 준 지옥의 부류라고 주장하는 유사 화학적 논문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혼합물의 비밀이 신화와 전설로 변해 후세대의 상상력을 자극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꺼지지 않는 불이 나오는 소설을 읽고 시리즈를 볼 때 창작자가 비잔틴 전설에서 출발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중국은 화약의 발상지이고 화창 파이어랜스은 그 군사화의 첫 번째 증거 중 하나이다. 중국 군사 논문에 따르면 11세기에 이미 창에 부착된 대나무나 금속관이 나타났는데 점화 후 화염과 발사체를 내뿜었다. 이러한 초기 화염 방사기는 전통적인 창과 질산염, 황, 목탄의 혼합물로 채워진 관을 결합했다. 혼합물이 점화되면 적에게 화염 소나기를 뿜어냈다. 기본 버전의 화창은 즉석 화염 방사 무기로 기능했다. 그러나 점차 장전물에 금속 파편, 도자기 구슬, 기타 발사체들이 추가되어 창이 최초의 수동 대포 형태가 되었다. 효과는 화염과 산탄이 가까운 거리에서 적을 타격하는 것으로 특히 요새와 도시 성벽 방어에서 효과적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무기들의 개발이 계속되었다. 12세기에는 로켓 화살과 나무 프레임에서 발사되는 간단한 로켓 발사기가 나타났다. 13세기에는 수동 대포, hand cannons, 가스와 즉석 수류탄이 추가되어 화창이 화염 방사기와 화기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기술은 서쪽으로 퍼졌다. 아시아의 대부분을 정복한 몽골족이 화약에 대한 지식을 페르시아와 더 나아가 유럽으로 전했다. 유럽의 연금술사들과 군사 엔지니어들은 이후 조리법을 수정하고 질산염 함량을 증가시키고 무기를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적응시켰다. 흥미롭게도 중국 발명가들은 곧 더 안전한 저장과 화약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혼합물 안정화 방법을 발견했다. 그들은 습윤화와 이후 건조 기술을 사용하여 더 잘 점화되는 과립을 만들었다. 유럽에서는 이 방법이 한 세기 후에야 생겨났다. 따라서 화창은 화학공학의 시작에 서 있었다. 오늘날 화창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현대 소총이나 화염 방사기의 원형을 본다. 그 발전은 간단한 나무창과 화학의 결합이 어떻게 전투 방식을 변화시켰는지 보여준다. 이 비디오의 프레임워크에서 여러분은 중세 혁신이 유럽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고대 중국은 나중에 전 세계 전투를 지배하게 된 무기 발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중국 연대기에서 화창과 관련하여
점성술적, 영적 요소들도 나타난다. 전투 전의 사제들이 별의 위치에 따라 점화에 적합한 순간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부 신성한 텍스트들은 화창의 화염이 화신들을 화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불행을 피하기 위해 향을 바치라고 권했다. 이러한 신비주의 요소는 중국에서도 기술이 영적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곧 우리는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러한 과학, 신앙, 혁신의 혼합이 어떻게 우리를 형성했고 여전히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화창의 여정은 중국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과 베트남 군대는 개념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적응시켰다. 15세기 한국에서는 한 번에 수백 개의 로켓 화살을 발사하는 화차가 나타났다. 반대로 몽골 군대는 화창을 그들의 유명한 기병과 결합했다. 유목민들은 활에 관을 부착하고 질주하며 적에게 화염을 쏘았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이 기술이 인도와 페르시아에도 도달하여 요새 방어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각 문화는 자신만의 재료를 추가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화염이 더 오래 타도록 소나무 수지를 화약에 첨가했다. 화창은 또한 로켓 기술 발전을 시작시켰다. 중국 엔지니어들은 화약으로 채워진 관이 끝에서 충분히 강한 가스 흐름이 방출되면 스스로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렇게 최초의 화약 로켓이 탄생했고, 이는 전장 조명과 적진 방화 모두에 사용되었다. 후세대들은 안정기와 탄두 무게를 조정했다. 이러한 발전은 현대 로켓 기술에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모든 우주선에는 중세 화창의 불꽃이 숨어 있다.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다리로서 화창은 무기 발전이 글로벌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은 무역, 정복, 문화 교류의 경로를 통해 퍼진다. 결론적 전망에서 볼 수 있듯이 소개된 각 발명품은 역사를 통해 서로 영감을 주고 결합한 더 큰 혁신 사슬의 일부이다. 곧 우리는 이 모자이크를 마무리하고 이러한 무기들이 그것을 만들고 사용한 인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중세 무기들의 여행에서 우리는 기술적 창의성을 문화적 맥락과 연결하는 10가지 매혹적인 발명품을 다뤘다. 전사의 몸 주위로 춤추는 유연한 검 우루미부터 죽이지 않고 무력화하도록 설계된 인간 포획 장치, 현대 화기의 전신이 된 화창까지, 이러한 무기들 중 많은 것이 오늘날 호기심으로 보일지라도 군사사의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낸다. 혁신이 종종 생존과 사회적 환경에 압박해서 생겨났다는 증거이다. 현대 세계에서 전투와 방어의 문제는 사이버 공간과 로봇 공학으로 이동하지만 원칙은 유사하게 남아있다. 우르미는 우아함이 치명적일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맨캐쳐는 경제적 계산이 전쟁의 일부였고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보여준다. 헬버너는 대량 파괴 무기의 개념을 예고하여 발명가들과 정치인들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리스 화염과 화창은 화학과 기술이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고 비밀이 수세기 동안 지켜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는 종종 역사와의 접촉을 잃고 기술적 진보가 현대 시대에만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중세는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갈망이 영속적인 인간의 특성임을 가르쳐 준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무기들은 예술, 과학, 정치, 신앙이 만나는 훨씬 더 광범위한 이야기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대륙과 세기를 가로지르는 우리의 여행은
창의성이 경계를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도의 우루미, 플랑드르의 고든다그, 중국의 화창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 특정한 필요에서 생겨났고 그것을 낳은 문화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무기를 연구할 때 동시에 음악, 시, 경제, 종교에 닿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날과 모든 관은 그 창조자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공지능과 레이저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대에 과거의 사람들이 강철, 나무, 불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던 방법을 돌아보는 것은 매혹적이다. 이 열린 원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논의한 10가지 무기, 각각은 질문을 연다. 어떤 다른 독특한 도구들이 재발견을 기다리고 있는가? 중세 기술들이 우리의 일상용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이러한 호기심은 우리를 더 많은 연구로 이끌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영감을 준다. 현대 세계에서도 우리는 총방패와 유사하게 실제 전투수단보다는 권력의 시연에 가까운 무기들을 만나고 여전히 그 사용의 윤리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에 일상적인 도구를 손에 들거나 영화 결투를 볼 때 그 뒤에도 긴 혁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의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이 알게 될 과거로의 여행이 여러분의 흥미를 끌었다면 우리의 다음 프로젝트들을 지원해 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다음 에피소드들을 시청해 주세요. 벌써 역사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함께 무기 제작과 전쟁사의 또 다른 잊혀진 장들을 밝혀낼 것입니다.